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국회직 8급 1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첫 번째 11번,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공용 침해라 한다. 침해라는 것은 사실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공용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공용제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 판례가 공용침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침해라고 그냥 보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재산권에 대한 수용, 재산권 박탈하는 것이죠. 사용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가 사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제한, 이것은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손실보상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있는 공용제약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보상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보상이 필요하다. 근거 규정은 있으나 이것들은 전부 다 침해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률요부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은 있긴 있었다. 그런데 그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 무엇이 없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23조 3항 영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그와 같이 재산권이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공공복리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며, 3항에서는 그 제약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3조 3항에 해당하는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 두지 아니한 법률에 의한 공용침해 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대법원은 23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죠.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보상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을 부정합니까? 전면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관련 규정 유추 적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관련 규정 유추 적용입니다. 가장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하천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천법상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외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상황인데도 이건 수용입니다. 그죠? 수용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을 때 같은 하천법이긴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서의 보상 규정은 아니었고요. 다른 보상 규정을 내용상 유사성을 근거로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만 과거에는요,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지금 토지보상법으로 치게 되면요 79조 2항입니다. 79조 2항 역시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간접 손실이죠.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천법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하천법 부칙. 그 다음 두 번째 간접 손실 수용적 침해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수용적 제약에 있어서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었지만 대법원이 보상을 인정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분리이론은 존속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경계이론은 가치보장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상을 인정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인정했던 건 대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이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보장이 기본입니다. 대법원은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 조항은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을 말하는 거죠. 공용침해 시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용침해 처분도 위헌이라고 본다. 이걸 본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공용침해 행위, 공용제약 행위가 위헌이라고 봤다라는 것은요.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서 지금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법원은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공용침해 처분은 위헌이라고 본다. 공용침해 처분을 제거한다. 이건 존속보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2번하고 3번은 헌재가 존속보장에 중점을 두는 분리론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한 것이고 3번은 대법원은 경계이론의 입장에 따라서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가치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보장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이 도시계획법이 지금은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련돼 가지고는 별도의 법이 따로 제정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그 자체는 합헌이지만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사회적 제약이라고 봤고 보상 규정을 결한 것에 위헌성이 있어 입법권자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보상 규정을 결한 것에 지금 지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답 시비가 나올 만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대지죠. 나대지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합헌인데 보상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보상 규정이 필요가 없죠. 나대지 부분이죠.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거예요. 나대지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오답 시비가 나올 만도 합니다. 위헌성이 있어서 입법권자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존속보장에 중점을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치게 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제거해버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하고 존속보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린벨트를 바로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뭐니까? 존속보장이니까 나대지 자신의 대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예 그린벨트를 제거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분리이론에 충실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가지고요. 그 입법자한테 보상규정이나 매수 청구 규정 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보상규정이 매수 청구 규정을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가치보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나대지가 포함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례원칙. 23조 3항을 거론한 게 아닙니다. 23조 3항을 거론했으면 그거는 경계이론이죠. 근데 3항을 거론한 게 아니라 37조 2항을 거론한 겁니다. 헌법 제23조 1항의 존속보장과 그 다음에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을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분리이론인 건 확실하단 말이죠. 분리이론인 건 확실한데 이걸 근거로 뭘 할 수도 있습니까? 이 구도시계획법 21조를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법에가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되어버려가지고 취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왜 분리론을 취하면서도 그 제시한 법령은 23조 3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 규정을 유도하려고 했었을까요? 이건 불가피했었던 겁니다. 불가피했었어요. 자기가 분리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7조 2항을 언급한 겁니다. 23조 3항을 언급하지 않고. 그런데 왜 이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린벨트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은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대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 물론 지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린벨트를 여기다가 보상도 안 해주면서 묶어버리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그린벨트를 제거하고 아예 풀어버리게 되면 거기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평소보다 더 이루어질 거예요. 평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를 제거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그린벨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구도시계획법 21조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린벨트들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린벨트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법자가 다시 그 그린벨트의 근거 조항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리 필요해도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더 이상 그린벨트를 묶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손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행위 자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제거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이익 형량상 적절하지 않았던 거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근거 법률도 한번 제거해보고 싶죠. 근데 제거해버리면 이후에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돼. 입법자가 근거 조항을 만들어줄 때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서요. 23조 1량은 사회적 제약이야. 23조 3항은 공용제약으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야. 얘가 23조를 언급을 하긴 했어. 근데 23조 다가 아니잖아요. 사망을 언급 안 하면 되는 거야. 사망을 언급 안 하면서 얘가 1량을 언급했어요. 사망의 공용제약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우리식으로 경계이론식으로 대법원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망 상황이에요. 지금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야. 사망의 공용제약이니까 보상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는 터치를 못해 헌재가. 그러니까 1량 터치한 거야. 1량. 1량 얘기를 하면서 37조 2항을 거론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게 합헌적인 사회적 제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합헌적인 사회적 제약에 머무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머무르도록. 그래서 문제없는 상황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입법자한테. 1, 2항에 있는 사회적 제약이 합헌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정적 조치 규정으로서 보상 규정이나 매수 청구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상당히 침익적이잖아. 나대지니까. 근데 여기다가 보상 규정이나 매수 청구 규정을 이렇게 주면 그 침익성이 덜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제약으로 다시 원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헌재가 분리이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헌재는 분명히 분리이론인데 여기서 존속보장을 주장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나 분리이론 맞다. 37조 2항은 언급은 해. 근데 공용제약으로 보내서 보상해라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보내서 보상이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달라. 조정적 조치 규정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보상 규정을 결한 공용침해 조항에 근거한 공용침해 처분은 위헌이며 따라서 그 공용침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아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죠? 물론 위헌무효설 위헌무효설 이건 수용의사침해 이론으로부터 온 얘기고 수용의사침해 이론을 사실상 반영한 게 경계이론이고 그리고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까?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위 책임설에 사실상 입장을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과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과실을 손해배상에서. 과실을 요구하는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은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12번.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행확보수단이죠. 실효성 확보수단. 전통적 음행확보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이 있어요. 행정강제는 의무가 존재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있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어요.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다시 대강이직 해버립니다. 나한테 자꾸 의무 부과하고 강제하면 그게 바로 행정대집행하고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어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음행확보수단들이 있죠. 이 중에서 금전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과징금은 과징금이라고 하게 되면 본래적 의미의 본래적 과징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적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거예요. 사업정지를 가름하는 겁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 그냥 영업정지, 사업정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대다수 일반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업정지를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변형된 과징금이죠. 전형적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그렇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전형적 과징금의 경우에 실정법에서 통상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이외의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고려 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물론 전형적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근거 법령들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이미 발생했을 것을 전제로 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긴 한데 이익을 박탈하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맞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 앞에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고려 요소로 규정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고려 요소를 규정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뒤쪽에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면 아예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여 그 인허가 사업을 취소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우선 계속하게 하되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죠. 공공성이 강한 사업. 이에 가름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고 한 행정제재금이다. 이게 변형된 과징금의 정의죠.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서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칠판을 보시면 과세 처분이, 조세 부과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세금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납부 방식입니다. 고지납부 방식.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강사들은 별도의 부과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방식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세금액을 누가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고지납부 방식은 국가가 계산해 주는 것이고, 신고납부 방식은 국민이 직접 계산해갖고 신고하고 그 금액만큼만 내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이랬을 때, 그런데 여기서 고지를 했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거나, 요거 제가 마저 봐서 한다고요. 요거 가산세.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미 부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는 거고, 밑에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과세가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신고로 과세를 가름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과세가 안 된 거지. 과세가 안 된 거니까 인제 세금 부과하는 거야. 인제 세금 부과하는데 금액을 좀 더 늘려서 부과하는 거야. 늘려서. 그게 가산세입니다. 그럼 이건 세금입니까?
그렇죠.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이기 때문에 뒤에 세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1차 가산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산금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돈을 안 내면 중가산금, 그러니까 중중가산금, 중중중중가상, 중중중중중, 중중중중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 가산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가산금입니다.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반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반복부가 되니까 이행강제금 아니니?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복부가는 특징이 반복부가 이행강제금 특징이 반복부가죠. 근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면 이행강제금은요, 돈을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매기기에 앞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계고가 필수적입니다. 계고가. 근데 저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계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행강제금의 핵심이 누락돼 있죠. 그래서 저건 이행강제금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국세의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0.03%입니다. 0.03%.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요, 0.012%. 그 다음에는요 0.012%, 그 다음에는요 0.012%. 근데 이게 뭐예요?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예요. 0.012라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 이런 거 맞는 사람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산세는 뭐 그 정도 돈이 있습니까? 네, 좋겠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게 기본이야.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거. 근데 신고해놓고 돈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신고 납부 방식이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신고하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경우, 너무 작게 신고하는 경우.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해봤는데 신고를 좀 이렇게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세무사랑 막 토론 엄청 해봤거든요. 어떤 게 유리하냐? 근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었습니다. 머리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고는 했는데 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산세는요, 상대방의 과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좀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행정심판법. 심판법이면 이 부분이 2017년도 4월 18일 날 심판법 개정되고 10월 19일 날 시행됨에 따라 지금은 18년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또 좀 이상하죠? 이름도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무술막심. 그죠? 무술이 무슨 뜻인지 알죠? 무술이 무슨 뜻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무알콜의 술을 먹는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바뀐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실은 오늘 제 오후에 한 2시간 남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 오늘 수업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강의실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좀 떠갖고 막 회의도 막 3시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와갖고 한번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위에서 오신 분들 글씨는 잘 쓰시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이거 하지 말죠? 그러더니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자 시스템을 좀 이용해 보자는 것은 뭐 5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삐대다가 회의가 계속 처음부터까지 삐대기였습니다. 삐대기. 봅시다. 이러지도 말래. 미치겠어. 진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항상 이쪽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칠판도 3등분을 나눠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막힌대. 이 짓거리 14년째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 처음 봤어. 물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고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PPT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것 때문에 이거 뿅뿅이 뭐죠? 그 레이저 포인터? 예, 레이저 포인터 얼마 안 하더만 10,000원? 이거밖에 안 하는데? 10,000원? 15,000원? 예,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안테나도 되고, 예, 뭐 다 되던데요? 그 정도 하면 해도.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제 PPT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깜짝 놀라시고 있지 마시고요.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봤는데 수능 쪽하고 뭐 심지어 유치원,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들의 수업을 봤어요. 와, 이것들이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네,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네, 뼈대 있는 가문의 종손 집안, 네, 둘째 차남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네, 봅시다. 행정심판입니다. 재처분 의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취소심판, 무효도gang 심판은요 거부처분이죠. 그 다음에 거부와 보자기에 대한 은맹심판은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구심판입니다. 요구적 쟁송. 그 다음 이제 재처분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게 방어심판도 한계가 있죠. 소송법은 30조 3항에 있는 거.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요거는 위에 건 그 원고나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효적인. 밑에는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되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있었던 건, 작년까지 있었던 건 뭐예요? 작년까지 있었던 건 2개죠. 2개. 총 4개 중에 2개가 있었습니다.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 이행명령 재결, 처분명령 재결 나왔을 때 재처분이 하나 있었고, 절차상 하자 부분에 있어서의 재처분이 하나 있었고, 2개가 있었는데 위에는 취소심판, 무효하기 심판 저게 없어가지고 항상 논점이 이거였어. 그래서 이 문제도 그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2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개정법에서 들어온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밑에 게 절차하잖아요. 절차하자는요 항상 취소 사유예요. 그렇죠? 항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법 30조 3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정 전에는 49조 3항이었는데 지금은 4항으로 밀렸습니다. 4항으로. 뭐 때문에? 이 친구들이 2항에 들어와 앉아버렸어요. 원래 2항이 얘가 있었는데 2항에 얘네들이 들어와 앉으면서 이 친구가 3항으로 밀리고, 원래 얘가 3항이었는데 4항으로 밀렸습니다. 여기도 취소라는 표현이 나요. 취소라는 표현. 취소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단을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제도죠. 직접적 강제수단과 그 다음에 간접적 강제수단과 2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상태 실현, 직접적 강제수단, 그 다음에 자진 이행 유도, 간접적 강제수단. 이렇게 했을 때 배상명령 제도로서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하나가 있고, 간접강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직접처분 제도로서의 직접강제 제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강제 제도로서의 이 직접처분 제도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무행심판.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이 되면, 의무이행소송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건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통과에 도입이 되면 여기에도 직접강제가 들어오는가? 그렇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다. 비교하시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서의 의무이행 판결은 오직 처분명령 판결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심판법 43조 5항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의무이행 재결에 모두 포함돼요. 적극적 형성 재결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처분 재결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분을 하거나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적극적 형성 재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터잡아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직접 처분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 판결에서 바로 여기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간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판결이나 재결의 형식으로라도 새로운 처분을 내놓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가는 거라고요. 처분 명령은 중학교, 그 다음에 처분을 해버리는 거는 요건 고등학교, 직접 처분을 해버리는 건 대학교란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는 못 간단 말이에요. 중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죠. 심판은. 그래서 여기는 직접 강제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이 간접 강제는 있었느냐? 한 개도 없었단 말이죠. 한 개도. 물론 직접 강제가 간접 강제보다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의 은행심판 쪽에서도요, 50조 1항 단서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예정해 놓고 있음에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피청구인 처분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봐야 이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뚫려버리니까 이게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얘들 같은 경우 아예 은행심판 아니니까 직접 강제가 올 수가 없는 거였고, 재처분임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강제수단 안 만들면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재처분임은 있었는데 강제수단이 없었어요. 입법 불비, 누락 상태였단 말이야. 소송법은 아직도 누락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제, 여기에 단석,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또 하나 집어넣어 놨으니 결국 간접 강제는 전부 새로 들어온 거죠. 전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 개예요? 의무 쪽에 2개, 강제 쪽에 4개, 이렇게 해서 6개, 총 6개가 새로 들어온 그 상황인 겁니다. 13번을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정답은 5번인데 현재로서의 정답은 1번, 3번, 5번입니다. 1번, 3번, 5번.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기속약의 내용으로 재처분 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요번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 행정심판법은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취소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3조 3항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삭제됐어요? 취소 명령 재결이 삭제가 됐고요. 이거는 언제 삭제된 거예요? 이건 벌써 8년 됐습니다. 2010년도 1월 25일. 이게 개정되었을 때 뭐지?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인명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실효성 확보선을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요번에 들어온 거죠. 요번에 간접강제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행정심판법은 처분명령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14번. 다음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신호기. 지방자치법 제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신호기는 누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우선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를 보십니다. 사무의 성질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우선 이 사무가 태어날 때 어디다가 초기점을 찍었는지, 어디 출생지가 중요한 거예요. 출생지가. 알겠어요? 어디서 살았는지보다는 출생지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식이잖아. 그렇죠? 저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죠. 서울에서 42년, 익산에서 1년. 그럼 나 어디 사람이야? 익산 사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초기점 찍냐. 초기점 사무의 성질부터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보는 건 권한 규정입니다. 법에서 이 사무를 누구 보고 수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 규정을 가지고 바로 결론 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지자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 관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딱 보면은 자치사무로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적인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 기출에 보게 되면 이 법정위임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법정위임에 대한 언급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든 제과점업이든 간에 뭐든 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식품 접객 영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 기준을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총리가 정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보면 지자체 자치사무 같아요. 그런데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사무인 겁니다. 이건 국가사무인 거예요. 국가사무인데 그 법 안에서 이미 권한 위임한 거예요.
법 자체가 권한위임을 지자체장한테 해놓은 겁니다. 누구한테?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위임을 법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권한이야 라고 해서 자치사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단정 지을 수가. 그 다음에 법정 위임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을까?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드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사무인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을 해야 되는 사무인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갈비집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 적용받는 업소들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뭐 다른 거 느낍니까? 인테리어 말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건 뭐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호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호기는 몇 메다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국가가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지역마다 전부 다 그 교통량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마다 교통량 등이 다르다. 그러면 결론은 권한규정 3조 1항 갖고 바로 끝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는 수입비용 감독 규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누가 먹는가?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데 그거 사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 누가 되냐?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그래서 얘다 이거야.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다행이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해석하지 않고 기억해 놓죠. 이거고 결론을 그치? 이겁니다. 여기까지도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그럼 찾아봐야지 뭐. 지방자치법 제9조 2항하고 11조에 보시게 되면은 자치사무가 쭉 깔립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유사무야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해당하면 자치사무입니다. 광역인지 기초인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1조에 보게 되면요, 국가사무가 예시가 쭉 깔립니다. 그럼 여기 가고 이제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결론 뭐야? 이건 자치사무다 이거죠. 자치사무. 그래서 위에다가 원래 권한자를 지자체장 A광역시장을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밑에 지방경찰청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얘가 얘한테 기간 위임을 한 거야.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밑에가 행정기관이니까 단체 위임이 아니라 기간 위임이 되는 것이고, 이건 유효하게 행해진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147조가 있죠. 147조에 보시다시피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권한위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96조에서 행정권한 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의 근거에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행해진 거니까 권한은 넘어왔습니다. 권한은 여기가 X가 됐고 동그라미가 됐고 내려온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만약에 이 법에 이게 없으면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이렇게 법률의 별도의 권한위임의 근거가 없다면 뭘로 가요? 조례규칙으로 가야지 뭐. 그치? 어쨌든 근거는 마련을 해야지 권한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자치사무잖아요. 그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규칙에 있으면 안 되죠. 기간위임사무였다. 얘가 또 누군가한테 내리면요, 다시 내리면 기간위임을 받은 사무를 내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뭐, 근데 얘는 국가네. 그치? 국가네요. 밑에가 기초면 그러면 사무임 규칙 이렇게 되겠지. 얘라면 어떻게 위임받은 걸 다시 넘길 땐 기간위임 사무를 넘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얘 사람입니까? 얘네 둘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면 뒤에 사람이 붙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위에는 A광역시, 지방역시, 밑에는 국가, 대한민국 이렇게 붙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바로 형식적 비용 부담자.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 그 다음에 위임한 관청이 속한 단체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무 기속 주체. 만약에 단체 위임이라면 이제 얘가 사무 기속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관리 의무의 기속점이 넘어오게 될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간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계속 사무 기속 주체. 얘가 사무 기속 주체. 이렇게 되겠죠. 신호등을 관리하는 부분의 직무행위는 2조, 그 다음에 영조물의 문제로 보게 되면 5조. 이렇게 되면은요, 얘는 사무기속 주체니까 2조, 5조에 따라서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죠. 얘는요, 사무기속 주체가 아니니까 6조 1항에 따른 형식적 비용부담, 비용부담자로서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아니라 이쪽에서
외부 배상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엉뚱한 놈 돈 대신 내준 거죠. 대신 내준 거니까 구상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 배상 책임자는 얘죠. 사무 기속 주체가 원칙적으로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보시겠습니다.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광역시는 A시 구역 내에 A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원래 자기 사무고요. 그 관리 권한을 도로교통부 관련 규정에 의하여 A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간 위임이 되어 있다. 그렇죠? 기간 위임을 하는 거고요. A시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좀 위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2조 문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이 경우에 배상책임 사무 기속주체로서 누구한테 사무 기속주체는 A광역시. 다음 비용 부담자는 무슨 비용? 형식 비용 부담자 대한민국 국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3조 1항하고 140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1번이네요. 그쵸? 1번이 정답이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네, 이거 광역시인 A시? 그럼 또 A시죠. 그쵸?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를 오늘 오전에 했던 경우에 검사 한번 나왔죠? 오전에 검사. 그쵸? 신규 임명의 기회의 원고를 비롯한 이걸로 정리하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 기준에 따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사법시험 2차 시험 점수하고 그다음에 사법 연수원 졸업 점수 갖고 이제 처리하는 건데 그 기준에 따라 이들 중에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택제량이죠. 선택제량. 그렇죠?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법령상 검사 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 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에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판례 내용이죠. 이게 바로 뭐야? 응답 신청권. 응답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절차적 권리로서의 응답 신청권, 절차적 의무로서의 응답 의무는 사익 보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또이또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되면 인정되고 인정 안 되면 인정 안 되고 응답 신청권, 응답 의무는 완전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 이 내용 들어갔죠? 내용. 실체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앞에서 뭐 점점점에 뭐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임용 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니까 응답은 필요한 겁니다. 응답은 필요한데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자유재량이다. 여기서 제가 자유재량이라고 할 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자유재량은 그냥 자유롭다.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시라고.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부당의 문제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성의 한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었죠.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러면 자유재량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남용이 있을 때는 재량이 넘거나가 일탈이죠. 일탈 남용. 우리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재량의 하자가 발생하지만 본다고 했고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한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인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협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 인정된다. 형식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권리. 검사 지원자들은 임용 신청을 한 이상 특정 행위에 이행을 구하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아니죠. 이행 청구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죠. 나를 임용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검사 신규 임용자들과 신규 임용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경원자들은 취소의 원고 적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고 적격 인정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경원자 성립되잖아. 경원자. 이게 생각해봐요. 그냥
만약에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임용 신청을. 근데 이번에 TO가 10명이야. 그러면요. 예, 그 10명하고 나머지 신청자들하고요. 전부 경혼관계 성립돼요. 전부 경. 왜 한 놈이 나오면 자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혼관계 성립되고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그 판례가 아닌 거예요. 그 판례가 밝히고 있다. 여기가 틀린 거야. 예, 밝히고 있지 않은 밝히는 거는 칠판 앞에를 지금 새로 조명을 달아서 밝히고 있는 거고.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다툼이 있던 재량행위라도 그 일탈 남용은 위법이 됨을 밝힌 판례로 평가된다.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판례가 무하자 재량 사촌권을 판시한 판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요. 이건 응답 신청권 판례라고요. 응답 신청권 판례. 각하할까 말까가 핵심이었던 판례였고요. 이거 잘 기억하라고 해서 3번. 그 다음 검사 임용 신청자들의 왜 잘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교수님들끼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엄청 났었습니다. 이거 강사들끼리도 몇 번 싸웠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청권 판례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의 승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하자 재량소송 판례 아닙니다. 응답 신청권 판례입니다. 예, 검사 임용 신청자들의 임용 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는 취소의 대상적격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신청권이 인정돼서 거부 처분이 성립되는 상황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검사 임용 사건 취소의 원고 적격과 달리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심판이 갑자기 왜 꺼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다. 예, 행정심판법에서 정당한 이익이 아니죠. 심판법에 있는 청구인 적격은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이죠. 거기도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도 없고요. 16번입니다. 취소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칠판을 보겠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속력을 보시게 되면 기속력에 대한 논의는 본체 소송에서의 취소 판결 이게 있겠고 보전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 결정 이런 게 있겠죠. 판결은 확정이 되었을 때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확정. 그렇게 했을 때 기속력 현행법하고 개정안입니다. 요즘 개정안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보시게 되면 내용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밑에 두 개는 적극적 의무, 자기 의무고 위에 한 개는 소극적 의무,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건 뭡니까? 인정되는 건 위에 두 개죠. 지금 법에 따라서 이건 없죠. 지금 이건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반복금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는 없습니다. 명문의 근거는 없는데 일반 규정을 근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도출이 되는데 적극적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서 도출이 안 되고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얘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얘는 결국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개정안을 넘어와 보게 되면 밑에 게 이제 요게 생깁니다. 요게 지금은 30조, 개정안 32조 사항에 들어와서 결과 제거 의무, 원상 회복 의무 같은 말이죠. 결과 제거 의무 규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요게 하나 새로 생긴다.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도 아침 수업에서 베이직에서 9까지 9급을 풀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금지 의무 인정되고 얘네들 인정 안 되죠.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조 6항의 준용 규정에서 집행정지에다가 30조 1항의 요 일반 규정만 준용을 했어요. 그럼 요 안에서 나오는 건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밖에. 그러니까 반복금지 의무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0조 2항은 준용을 안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없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금결로 각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이건 준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준용 대상이 없어요. 준용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있던 거 그냥 있는 거야. 있던 거 그냥 있고요. 얘가 인정이 됩니다. 얘가 지금의 30조 2항 재처분 의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준용하기 시작합니다. 준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가 개정안 요거 만들었잖아. 원상회복 의무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요건 또 안 한다. 요건 또 안 해요. 얘네들 찔끔찔끔 거립니다. 찔끔찔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대상은 있어요. 여기는 준용 대상이 아예 없었던 거고 준용 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또 안 가지고 옵니다. 좀 차려.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런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취소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기속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서 모두 인정된다. 아이고, 또 나왔네. 그럼 여기서 또 못 끝나네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예, 봅시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갖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본안 판결, 각각 판결, 소송 판결이 있죠. 네, 소송 판결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균형도 안 잡고 정신 못 차리네. 그렇죠? 예, 소송 판결. 소송 판결로 각각 판결 이렇게 있는데 각각 판결에는요 판결의 취지도 없는 것이고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판단을 해본 적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결로 갑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일부 인용의 기속력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사정 판결의 기판력 있어요? 처분은 위법하다 는 내용으로 기판력 미치죠. 포함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포함해서 예,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본안 판결, 기각 판결을 포함하죠. 포함하긴 하는데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얘는 어디서만 인정돼요? 내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 판례는 주체 절차 형식 인정 안 하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 기판력 발생시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다음에 기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각에는 아예 없죠. 아예 없는 거 인용에만 있고요. 이건 모든 하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끝났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속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서 모두 인정된다. 기판력이고요. 얘는 인용만 되고요. 기속력은 원고와 피고 나아가 관계행정청에게도 미치게 된다. 예, 무슨 소리 하는 거? 원고한테 원고 뭐 해야 됩니까? 도대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관계행정청.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의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관계, 사정 변경, 개정된 법령 개정 같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인용 판결이죠. 내용상 하자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만 시간적 범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는 시간적 범위의 문제는 아예 없다. 이건 내용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야. 내용이라는 게.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다. 이건 기판력. 예, 기속력은 판결 이유 부분까지 미치죠. 그게 핵심이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의 경우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 규정과 재처분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재처분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원칙 규정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는 개정안. 그건 개정안. 지금은 아니고. 판례가 당사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 사안이 아닌 것은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학생의 신분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신분지휘하기 소송. 이행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인데 바로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됩니까? 예, 특별권력관계. 지금은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권력적 공폭관계. 공폭관계는 맞잖아요. 예, 일반 권력관계로 지금은 사실상 전환시켜놨지만 그래도 공폭관계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조감사. 근조안을 우리 집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권력 주체가 보내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근무관계 공무원 이거고요. 영조물 이용관계, 공립학교 학생 이거잖아요. 감은 감독관계, 사는 사단관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특별권력관계라는 공폭관계에서 바로 처리가 되니까 행정소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바로 법상에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게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면 모처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처럼 인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가 민주화운동 보상자인지. 예, 민주화운동 관련자 저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가지고. 예, 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까 아닙니까? 감옥 갔다 왔는데. 예, 이거는 자유당이 생각하면 그냥 좌빨이고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중당이나 이렇게 보면 동지여 이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건 명확한 기준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나씩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결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성 확인입니다. 확인. 바로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정이 처분인 거죠.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구한 소송은 뭐 해야 돼요?
이거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처분이 나와야만 보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오면 거부처분 취소 제기해야 돼요. 거부처분 취소. 처분이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이랑 비교하시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 관계소송. 이게 공법상 권리라고 했잖아요. 항상 문제가 원인은 공법에 두고 결과는 사법에 둘 때 거기서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는 건데 결과까지도 공법에 근거를 둔 공법상 권리면 이건 원인 결과 모두 공법이니까 하천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누구나 당사소송을 생각하죠. 누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죠. 법령 개정 사실 및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뭡니까? 당사소송이죠.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비교를 하세요.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하나는 지급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요, 정지, 감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액의. 아예 지급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요, 이거는 위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준법률 행위점수 확인입니다. 내가 지급 신청을 했는데 공단이 거부하면요, 이건 아예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급은 해주는데 감액이 된 거야. 지급은 해주는데 감액이 됐으면 준법률 행위에 대한 문제니까 연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감액이 됐다. 너 그 부분, 너 한 달에 뭐 200 받았냐? 이번에 100 받았냐? 그러면 나머지 100 부분은 지급 정지된 거야 라고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다라고. 당사소송입니다. 납세 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대하고 글 이런 식으로 쓰시면요 엄청 혼납니다. 알겠어요? 글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글이라는 것은 무조건 한 줄이야. 한 문장은 한 줄입니다. 이 교수님 문장력 너무 없네. 에? 너무 쓰겠나?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글은 또 신민이죠. 그죠? 또 글 하면 또 신민이죠. 글쟁이입니다. 글쟁이. 이건 뭐예요? 첫 번째, 환급 의무는요, 부가가치세, 이건 그냥 일반적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보험료에 관한 법률이가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환급세액, 초과납부에도 환급세액 같은 경우, 환급 의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그게 바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환급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이 아니죠. 거부처분 취소이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2단계 뭐라고 했어요? 부당이득의 문제로 과거에 봤었고, 근데 지금은 재산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부당이득 문제를 털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것은 뭐가 돼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입니까? 이행소송으로서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18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몇 개, 제일 어려워.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하나만 틀리면, 그죠? 또 이럴 때 또 표현 막 받고, 진짜.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이건 뭐예요? 지방의회 의장의 신임 의결 얘기야. 신임 의결. 부의장도 마찬가지. 선거에서 당선되면 신임 의결 된 거잖아요. 지방 의장 된 거잖아요. 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임 자르는 것도 역시 처분이라고 했죠.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 다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이 표준약관 사용권장 만약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에 대해서 또 표시를 해줘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부과한 행위로서 처분이 되는 것이고,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죠. 뭐예요? 토지면 지목 변경. 그다음에 건물이면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요거는 거부가 처분이다. 거부가 처분이다. 재산권 행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임야였어요. 이게 농지였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 대지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대지를 안 바꿔줘.
아, 그럼 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 못 줘. 건물 못 줘. 재산권 행사 안 됩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결과 통지. 예, 심사 결과야, 심사 결과. 심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내부적 행위, 예, 사전 준비 행위. 이겁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그것만 보세요. 이거 사실 사건 되게 복잡해요. 막 의료보호 기관의 문제인 것이지 예, 심사위원회 문제가 아니면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제만 풀면 되죠? 예, 심사 결과. 심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적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 심사예요. 내부 심사.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예정지 지구의 지정고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지면 예, 일정 지역 이렇게 지정고시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그대로 가만 지켜봐야 돼요. 토지 보전 의무의 부과를 받게 됩니다. 토지 보전 의무 부과를 받게 되니까 예, 공법상 관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환지 계획. 환지와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죠.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예, 그 다음에 환지 처분. 환지라는 건 뭐야? 토지의 교환 분합이죠.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환지 처분은 당연히 처분이고요. 환지 예정지는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B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예정지인 B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사용권을. 그러니까 그것도 처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환지 계획은 이건 계획이야. 그냥 계획.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획. 뭐 계획 세우면 다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침마다 계획 세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아,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처분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조금 사정이 달라요. 관계 규정이 좀 다른데 똑같이 금융감독 이거 똑같아요. 원장의 문책경고 똑같은데 지금 이거는 처분이라고 봐야지 맞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정답에 따르게 되면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있잖아요. 예,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한이 안 발생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발생하니까 처분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처분으로. 예, 임원이죠. 근데 예, 일정 기간 동안은 더 이상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예, 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격 제한이. 그래서 처분으로 처리가 되고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거는 사전 결정이면서 부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친구죠. 이렇게 부지 사전 승인을 받게 되면 공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부분 허가이기 때문에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확인행위,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확인행위,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확인행위, 부분적 완결허가.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나라에 훌륭한 강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학원가에 옛날에. 그분이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완급 조절과 강의 조절의 방식은 다른 게 없다. 2번 말해주냐, 3번 말해주냐, 4번 말해주냐래요. 예,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확인행위, 부분적 완결허가, 사전적 이제 쉽죠?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 토지대장의 직권 말소. 예, 토지대장 직권 말소되는 거는 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토지 명의 변경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들어가면 처분입니다. 말소 들어가면 알겠어요? 말소 들어가면 처분이다. 그래서 7개예요. 아, 참 이런 문제는 별로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별론데 이 문제는 우리 매직스쿨 토요특강 법적 성질에서 집중 설명할 겁니다. 예, 법적 성질 이런 거 싹 깔아놓고 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외워야지.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료를 다 엄청 많아요. 모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하고 한번 다 외우고 시험 한번 봐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울 건 외웁시다. 항고성이 제기될 경우에 적절한 피고를 명시한 것은 이런 거 좋아. 너무 쉬워.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리하여 전자정부국장이 이 사람 누굽니까?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전자정부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죠? 권한의 대리. 그래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대리관계는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안행부 장관. 대리관계 표시되어 있다. 피대리청 안행부 장관.
안행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번엔 권한위임이에요. 권한위임. 예, 전자정보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아니죠. 권한위임했으면 정당한 피고는 예, 국장한테 넘어온 거죠. 권한 넘어왔고. 안행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 이거 대리 권한 대리 잠깐 대신하는 겁니다. 예, 안행부 1차관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행부 1차관 아니죠. 대리면 얘가 대리관계 표시하면서 처분해요. 그러니까 안행부 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내부임을 하여 이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임이죠.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경기도지사 아니죠. 권한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으니까 안행부 장관. 안행부 위임 전결 규정 내부임이네요. 내부임 위에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임, 여기는 보조기관에 대한 내부임. 전자정보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행부 장관 그렇죠. 정당한 권한은 그대로 안행부 장관이 갖고 있죠. 내부임이니까 5번이네요. 지방자치법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맞아요. 맞고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죠. 어떨 때만 돼요. 자치조례로는 안 되고 위임조례로 법령에 위임이 있으면 될 수도 있기는 하다라고 했고 5번 같은 경우만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에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다. 이런 학생 생활기록부는 이거 있죠. 이겁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합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필요합니까? 통일이죠. 통일. 예,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 대학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서로 막 크로스 체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 동네는 학생기록부 이렇게 만들고 쟤는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통일적으로 가는 거죠. 국가사무 맞고요. 위임된 거 맞고요. 예, 21번도 경찰법이에요. 경찰법. 그냥 이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가끔 총론으로 연결시키는 베이스 좀 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 경찰법이에요. 경찰법. 우리 강론의 경찰법. 경찰 행정법이라고 보통 부르죠. 경찰 행정법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고 경찰법이 맞는 표현인데 상관없고요. 보통은 이제 명령과 강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경찰기관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명 경찰하명. 예, 그 다음에 강제는 당해 즉시 강제죠. 예, 그래서 칠판 보시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이게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걸로 위법해지는 거고요. 예, 근거 법률 유보 이건 당연히 침해 행정작용이니까 법률유보 적용되고 법의 근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식의 개별법의 근거가 있으면 이걸로 바로 끝나겠죠. 이게 바로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일반법으로 가죠. 일반 경찰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래서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표준적 직무조치로서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조치, 범죄 예방조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특별수권조항 3조 내지 8조 10조 내지 10조의 4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이제 일반 수권조항 들어가서 이게 경직법 2조 7호 이 논의가 개괄적 수권조항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률 유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 재량의 하자입니다. 재량의 하자. 경찰 재량의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경찰 재량은 일반 재량, 행정 재량보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가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계획 재량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물론이고 형량 명령 원리가 추가로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비평 신장 목동 부실사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서 추가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소공책병비 그래서 소공자 소공녀에 대한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이제 비평을 쓰는 겁니다. 그 경찰들이 앉아서 계속 소공자 읽고 있어요. 경찰서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읽으라고 해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소국, 경찰 공공, 경찰 책임, 경찰 평등, 경찰 비례 이렇게 있고 사법 관계에 대한 보충성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주장하시는 거고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공공과 책임이요. 공공과 책임. 공공은요 어디 있습니까? 공공은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사주소 불가침, 사생활 불가서, 민사관계 불가녀 이거예요. 사주소는 경찰이 남의 집에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영업소에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불간섭
이 사생활 불간섭은요, 예, 경찰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담배를 길에서 길빵이 안 되니까 딴 걸로 합시다. 예, 술빵 합시다. 술빵. 내가 길을 가면서 소주를 이렇게 3병을 입에 물고 나발을 불면서 나 대단하지 막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경찰이 와갖고 저기요, 그러다 건강해쳐요 이러면서 뺏으면 안 돼요. 경찰이 뭐 해줘요? 옆에서 대박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내 사생활이에요. 길에서 술 먹는 거. 그렇죠?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뭐는 안 돼요. 청소년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그 다음에 민사관계 불가녀 원칙. 예, 내가 우리 집을 야 500원에 살래? 500원에 팔아. 내 마음이에요. 내 거 내가 파는 거래관계. 아, 이러시면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십니다. 막 이러면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민사관계 불가능 경찰 공공원칙입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은 이렇게 있어요. 경찰 책임의 주체, 경찰 책임의 귀속, 제3자의 경찰 책임, 경찰 책임의 승계. 이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 재해처분 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재해처분 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경찰 책임의 주체는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 법 지켜야 됩니까? 아, 지켜야죠. 예, 그건 뭐야? 실질적 경찰 책임은 인정됩니다. 공권력 주체로서 대통령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이 있잖아요. 뭔가 법을 위반했어요. 준수해야 되긴 하는데 위반했어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구급이 가고 문재인 씨한테 딱 가갖고는 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경호한테 맞아 죽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 안 돼. 형식적 경찰 책임은 인정 안 된다.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재밌어더래? 7급해. 이거 해줄게 다. 알겠어요? 다 해줄게. 5월, 6월에 이거 해. 알겠어요? 네. 재밌긴 해. 강론이 어려워. 알겠어요? 네, 경찰 책임의 귀속은 경찰 책임의 원칙은요,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경찰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경찰 책임이 있냐 이거야. 누구한테 있냐? 이게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게 행위 상태 책임이야. 행위 상태 책임. 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요, 법을 위반해갖고 어떤 위험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뭐 폭력 시위를 했다라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상태 책임. 이거는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입니다.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 내가 개 데리고 가는 거, 이건 상태 책임이야. 개 데리고 가는 거. 근데 보통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기름에 오염되는 거야. 보세요.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 국도가 있어요. 근데 국도가 있는데 뭐 얘가 졸음 운전을 했든 그래갖고 유조차 2만 리터짜리가 굴렀어요. 굴러갖고 기름이 내 농지에 쫙 깔렸어요. 쫙 깔렸는데 이것 때문에 식수원이 오염돼갖고 주민들 다 피해가 줬어요. 그러면 나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내 물건이 겁나 위험해요 지금. 내 물건이 무지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농지가. 알겠어요? 그런 게 상태 책임. 그 다음에 제3자의 경찰 책임. 방금 전에 그 상황을 보세요. 농지가 오염이 됐어요. 농지가 오염이 됐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다 닦을 수 있어요? 못 닦죠. 경찰이 와서 닦을 수 있어요? 다 못 닦죠. 이럴 때는요, 그 오염 방제 시설을 갖고 있는 제3자, 경찰 비책임자, 책임 전혀 없는 무관한 사람한테 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긴급 상태에서 경찰 책임의 승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방금 설명 다 했잖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타인의 토지에 오염물질을 매장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이를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하였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억울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다. 비례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장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심각한 환경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제거를 위한 경찰 작용, 관계 기풍은 이건 막 결론만 알고 계세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경찰 책임의 원칙이겠죠. 넘어갑니다. 22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가능성 한계, 부관의 이거죠. 칠판 보시고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이게 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부관의 위법성. 첫 번째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가능성. 두 번째 부관의 한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먼저 이거부터입니다. 이거를 통과해도 여기에 걸리면 게임 끝. 이거죠. 이거를 통과해도 여기에 걸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범 여기서는 우선은 될지도 모르고 이건 안됨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 견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법률행위 가면 재량행위에서는 되는데 기속행위에서는 안됨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놈 하나 이놈 하나 이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 견해인데 OXX에서 예외를 최근 견해가 제시를 해서 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신분 설정행위가 있을 수 있고 기속재량은 법률 효과 부분인데 법률 요건 부분에다가 붙이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준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예, 여건 발급 이런 데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외가 존재. 여기에 해당 안 해갖고 통과를 하죠. 부관으로서의 한계, 행정의 관계,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항목간 영대법. 사항적 관계 부담결부 금지 원칙 목적상 한계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 되는 거고 시간상 한계 사후부관 함부로 붙이면 법적 안정성 심각하게 깨지죠. 예, 신뢰부 원칙 그 다음에 법령상 한계 주된 행정행위 근거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용과 실현 가능성 명확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법에 위반하지 나머지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을 때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후 부관 가능성 허용하고 있죠.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법에 근거가 있을 때 사후 부관이 유보되어 있을 때 플러스 사정 변경 4개죠. 사정 변경. 개발지원구역 내에서 예외적인 개발행위 허가는요. 예외적 허가, 재량행위죠. 예,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 되는 것이고 예, 허가는 관계법령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예, 금지 규정이 있으면 안 되죠. 금지 규정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붙일 수 있죠. 재량이니까 재량권 행사로 가능하고 도로조명허가의 점용기간은 기한이죠.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 기타 부관은 본질적 요소죠. 예, 분리가 안 되고 볼 것이며 이게 분리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는 감염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관이 점용기한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감염되죠. 감염되니까 도로조명허가 처분도 전부가 위법해져서 부관부 행정이 전부 다 위법이 돼버린. 그래서 전체 취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예,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을 걱정하지 마시고 뭘 보는 거냐면 기부채납 부관, 조건 부관이죠. 그 다음 기부채납이라는 증여계약 둘의 관계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관이 취소나 무효가 됐을 때 증여계약도 취소나 무효가 된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려면 부당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계약이 자동 무효화되는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근데 이 기부채납이라는 게 앞에 공통분모로 묶여있긴 하지만 두 행위는 별개 행위죠. 별개의 독립된 행위다. 이거죠.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3번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뭐 말을 하다만 해. 그쵸?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이 되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건 당연하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21조하고 21조, 22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가 권익제한이죠. 의무부가 권익제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맞는 얘기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이거 조심하시고요.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상의 절차하지 않은 취소 사유를 보죠. 이거 방식 24조 문서 형식 주체절차 형식의 형식입니다. 물론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되고 예외적으로 말이나 그 밖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원칙은 뭐야? 원칙은 문서인데 구두로 처분하면 판례는 무효로 봅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나한테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하는데요. 교통경찰관이 와서 이래요. 예, 나를 적발한 경찰관이에요. 뭐 절차도 안 밟아요. 이놈아가 와갖고는 음주운전 하셨습니다 하더니 와갖고 귀대봐 그러는 거야. 왜 반말질이야? 그랬더니 취소. 그럼 몇 취소된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린 놈의 새끼가. 그렇지?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형한테 취소를 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 청문 실시하는 건 3개 있는 거죠. 3개. 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됐을 때 신청 있는 거하고 원래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명문에 근거 있는 거. 청문을 결의하게 되면 취소해야죠. 이건 절차니까. 절차는 취소 사유. 행정청에 오기 오산이 있을 때는요, 5개죠. 5개의 기록, 5개의 산, 강, 바다 얘기하는 거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정말 5개의 산입니까? 뭐 이런 거 막 Q&A 올리고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정정이야. 정정은 당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돼?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좀 찾지 마. 숫자는 네가 세. 행정행위가 공법상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 나 이 문제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공법행위 뭐 국가배상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공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사법적 효과 발생에 광업허가 이런 거 다 처분성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공법적 효과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은 행정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은 처분 맞다고요. 처분 맞다고. 아닌 경우가 하나가 있죠. 국가 중앙행정기관 이거 맞고요. 지자체장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세놈 공공기관 있죠. 첫 번째 공기업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있고요. 꼬레비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누구 들어간다고요? 수도권 메리츠공사. 이놈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처분이에요. 다 처분. 이제는 2007년도에 공공기관법 만들어져 갖고 이제는 수도권 메리츠공사 같은 기타 공공기관 빼고는 다 처분입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의 경우에 재소기한을 도과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행정법 관계는 실질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처분청은 당의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이고요. 불가변력이고 이거는 절차법적 효력으로 불가쟁력이잖아요.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쟁송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쟁송 취소가 직권 취소는 상관없다고 했죠. 이거 직권 취소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가변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불가변력이.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을 통한 인용 재결로서 처분 재결이야. 처분 재결. 불가변력과 자력 집행력을 모두 갖는다고. 불가변력은 있잖아요. 2개 비교해봐요. 2개 비교해봐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둘 다 준사법적 결정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면 불가변력은 둘 다 인정돼. 불가변력은. 근데 이 집행력 이게 뭐예요? 직접적 강제 수단이 집행력이잖아요. 직접 강제가 집행력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간접 강제는 제재력이라고 했잖아.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집행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력 이건 직접 처분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처분제도. 근데 직접 처분제도는 어디서 인정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재결이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처분 명령 재결. 마지막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취소의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지지를 관할 행정법원으로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여기 또 모두 들어가요. 부속기관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부속기관 누구?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대법원 소지지 행정법원으로 한다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중복관할이야. 중복관할. 이래버리면 1번, 5번인데 답이 5번으로 나왔었어요. 1번도 사실상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걸 찾아야 돼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건 뭐야? 22조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행정소송법은 21조, 22조 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 변경을 소변경 이렇게 있죠. 3번 취소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이게 선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병합이 되는 거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어? 10조의 입법 취지는 그 취소를 하면 충분한 것이지 확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 맞죠?
예, 선 취소를 뭐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 뭐 이런 거에 부당이득 말고도요 처분을 선결 문제로 하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준 거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 사실문제 심리해야 되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가 맞죠. 상고시면 안 되는 거고, 상고시면 안 되는 거고, 기사동은요 실체 상황계로 필요한 거죠. 처분권주의 문제로 사유가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되니까. 재결 취소의 경우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의 당부에 따라 기각 여부에 판결을 해야 된다. 원처분이 위법 인지하고 재결 취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하고요. 소송물은요. 당연히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추가적 불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추가적 불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원처분이 된 거예요. 노란색이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재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요.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이 빗금 부분 이거예요. 빗금 부분 안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봐요. 법원은. 아래는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아래는 원처분 영역은 쳐다도 안 보고 여기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위법 있으면 재결 취소 인용, 그 안에 위법 없으면 재결 취소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